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1부에는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핫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년 동안 이어져 온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투쟁,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뉴스민 박준혁 기자와 차원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요즘에 전국에서 이제 상한가로는 이제 가장 상한가를 치신 이게 제가 변호사 생활을 범어동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법원 앞에 참 무수히 많은 분들이 연자동성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앰프도 들고 정말 처절하게 계시는 분들 봤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한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안쓰럽게 보였어요. 아사히. 네,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분들이 법원 앞에 그 횡단보도에 예. 아주 외롭게 싸우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점점 좀 힘을 받는.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소회는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수사해서 빨리빨리 기소하든지 뭐 재판을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매일 연자동성 하시는 목소리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법원에서 특히 대구 법원에서 네.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또 그런 거에 오며가며 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역대 최초로 이제 검찰청에 쳐들어간 노조는 한국에서 국내 최초가 아닐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대량 해고 사태 이후에 10년째 이어왔던 해고자 투쟁. 지난주 이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로자 직위가 확인이 됐고 파견법 위반이 돼서 이제 유죄 판결이 됐고요. 부당 노동행위는 이제 아쉽게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현장 분위기를 직접 가셨습니까? 네, 갔죠. 예. 현장 분위기 제가 봤는데 뭐 행가리 치고 막 그러시던데 어땠습니까? 여기 차원호 지회장이 아사히 비정규직제 차원호 지회장이 행가래에 처음에 이렇게 공중에 띄어진 한 2m로 이렇게 띄어진 사람인데 네. 저는 사실 그 전날 부터 긴장이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은 새벽 6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구미에서. 구미 출발 아침에 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할 때부터 저도 치대로를 했으니까. 근데 약간 저는 판결의 분위기가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자꾸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구나. 걱정이 난 되게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이게 워낙 또 형사 재판에서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한번 그렇게 잡아줬죠. 그거 한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게 그 단독 재판부에서 한 것보다 약간 대법원이 볼 때 그리고 정부의 성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저렇게 볼 때 이게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순리대로 갈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막 저 혼자 막 마음 졸이고 있다가 근데 막상 딱 이제 새벽 6시에 거기 딱 그 버스에 타니까 조합원들한테 저는 기사를 쓰려고 다 물어봤죠. 지금 심정이 어떠시냐고. 조금 있으면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냥 크게 이렇게 막 덤덤해요. 걱정을 안 해요. 저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이게 물어보니까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서부터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패소한다라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상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사실인 점에 대해서 선고되는 순간에도 그래서 이제 선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렇게 재판장이 그렇게 넓진 않았는데 한 108석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이 거기 그때도 놀랐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사히글라스 판결을 보러 온 사람들. 거기 그냥 다른 사건 자기 재판 보러 온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한 80% 정도는 아사히글라스 보러 온 사람들 서서 있는 사람들도 다 아사히글라스 그리고 그 저기 로비에도 사람들이 한 반쯤은 더 앉아 있었어요. 이게 근데 어디 단체에서 막 임원 동원해서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막 그 아름아름 온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아사히글라스 재판 1분도 안 걸리는 이거를 보려고 이렇게 서울까지 왔는데 와 이게 그냥 뭐 단지 이 사건이 중요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아사히 글라스가 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대하고 그리고 같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몇몇들이 저도 알겠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는데 와 이게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하는데 와 저도 이렇게 이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서 이렇게 그 암울한 취재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기쁜 순간을 내가 취재할 수가 있구나. 네. 기자로서의 보람까지 느낄 정도 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감격적이에요. 네,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자,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아사히 글라스 그 무슨 문제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서 제가 초간단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연도 다 생략하고 제가 그냥 시간 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히 글라스라는 이제 구미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일본계 기업이죠. 거기서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지를 않고 이제 어떤 자그마한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근로자들을 소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회사에다가 일을 맡기는 모양새를 만들어요. 이제 도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에다가 일을 맡겼지만은 그 작은 회사는 사실은 독립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껍데기만 있는 회사였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일관된 이제 노동자들의 주장이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감이 오시겠지만 회사가 이제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면은 다 요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고의 형식을 빌리질 않고 그 회사 자체와 거래를 끊어버리면 작은 회사와 거래를 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작은 회사는 이 아사히 글라스 외에는 거래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끊는 순간 회사는 날아간다. 폐업 근로자들 안녕. 요런 모양새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작은 회사에 이제 소속된 근로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차별대우 당하고 최저임금에 과도한 노동에 진짜 시달리다가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자. 노조를 만들자마자 바로 거래를 끊어버리고 폐업에 이르게 되는 뭐 시간 순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법적 투쟁이 무려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근로자가 인정이 돼서 아사히 글라스가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근로자로 확인이 됐고요. 그 회사는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 실질적으로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지회장께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9년 지나서 10년째다. 솔직히 감격적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판결 선고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판사가 딱 말하고 나서 네. 이렇게 했죠. 저도 네. 모르게 이겼다. 예. 그거는 지금 평생 눈시울이 벌써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예. 그 순간은 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네. 그래서 그 긴 지나간 시간들을 네. 다 우리가 이긴 시간이구나 이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가슴 뭉클한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네. 끝나고 이제 재판정을 딱 나오는데 그 밖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소리를 못 지르고 네. 이제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저를 껴안고 너무 좋아하는데 용균이 어머님도 네. 김용균 어머님도 오셨는데 김용균 재단에 저를 껴안고 이제 너무 고생했다고 그 오기 전날도 그 오신다면서 네. 뭐 그 아사히 문제가 내 아들 문제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하면서 온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눈물이 막 그 날라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로 막 그 우는 장면을 막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좋은데. 이렇게 막 사진으로 우는 장면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걸로만 남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울 때 보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감격해서 북받쳐서 우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울거나 막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당당한 게 좋고 이래서 눈물도 많은데 웬만하면 엄청 참았는데 진짜 너무 뭉클한 순간이었고 또 나와서는 이제 행가래를 해줄 때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죠. 하늘을 나는 최고의 순간. 제 삶에 이런 순간이 있었나? 이런 정도로 10년 그 투쟁의 힘듦이
네. 그 행가래를 하면서 다 날려 아유, 버리는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10년이지 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이제 투쟁을 이어가시는 법적 투쟁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것이 시간. 회사는 사실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네. 근데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 투쟁하는 동안 다른 곳에 취업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극도의 생활고를 겪는 분들도 많고 생활고를 넘어서서 무슨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감유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거의 사람을 피말리는 이제 시간 끌기 전술들을 많이 하는데 그 10년의 세월은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조원 동지들도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진행한 일들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예. 또 힘들었던 게 계속해서 한 단계씩 이렇게 이겨 나가면 되는데 불기소 처리를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다시 뒤집어서 기소를 하고 다시 또 무죄 선고를 또 하고 다시 또 싸워서 또 이것을 유죄로 만들고 네.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아 정말 이거는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만든 결과 네. 제일 그 처음부터 애초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불법 파견 세 가지의 법적 그 다툼을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기소를 했는데 그것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이긴 게 없어져 버렸을 때 기소가 안 되니까.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검찰청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청에 가서 농성을 하면서 로비 점거하면서 만들어내서 그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10년 순간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네. 수사심의위원회 참석을 하고 기차 타고 혼자 내려오는데 기소 의견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뭉클한데 기차에서 울었어요. 네. 거의 절벽 아래에서 살아남은 듯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진짜 온전히 판사가 어떤 성향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조합원들이 그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어낸 네. 그런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들단 말입니다. 이 수사가 이제 불송치 내지는 불기소 이렇게 결정 나기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불기소 결정이 딱 나버리면은 그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투쟁 동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와해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 이거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그냥 포기하자.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내부적인 갈등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걸 다 딛고 그래도 우리 해보자.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변호사니까 통계적으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뭐 고등검찰청에서 이걸 뒤집어가지고 뭐 재기수사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수사하라고. 이거 검사가 수사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비율이 100에 뭐 한두 건 정도 될까? 1%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0에 한두 건 네.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바늘구멍 앞에서 투쟁하던 동지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주저앉자고 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바늘구멍으로 그걸 뚫어내고 통과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 4년 걸렸어요. 와. 그 4년을 아무것도 없이 달려가서 네. 기소 하나를 딱 만들어낸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1심 재판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기고 그런 단계들을 하나씩 이제 거쳤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차에서 기소 의견이라는 소식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유치장에 가고 로비 점거까지 하면서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던지면서 이것을 네. 이슈 만들어내고 검찰이 고의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목소리를 네. 냈으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을 결론을 낸 거는 우리가 만든 거다. 네. 그래서 대법 판결도 많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분들이 그냥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22명의 노동자들이 매 시기 싸워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년을 달려와서 만든 판결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 회장님은 투쟁을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가 때로는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절망적인 혹은 비관적인 그런 마음들을 그래도 불을 지펴가면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과정에 완전히 그 영혼을 다 갈아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바짝바짝 타시고. 근데 지 회장님이라고 뭐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둠 속을 동굴을 떠듬떠듬 이렇게 가시는 그 입장에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동지들을 이끌고 가야만 하는. 그 터널 한 3년까지 터널을 들어갔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유턴할 수는 없어요. 터널을 계속 달려가는 기분이었던 거죠. 빛이 언제 보이냐? 그 기소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제 빛을 본 거예요.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그 1심에서는 이제 어쨌든 결과가 잘 나왔었는데 2심에서 또 결과가 완전히 또 형사 사건이 그렇죠. 형사 사건이 그때는 무죄 판결이 났었죠. 2심에서. 이게 뭐지 하다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크게 막 판결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도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법 판결에 사람들이 왜 덤덤하지라고 한 이유는 이미 4번의 판결을 해서 이겨봤어요. 네 번의 판결에서 저희가 저희 손을 드는 판결을 받아봤고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그 판결문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판결문 자체가 형사 판결문인데 뭐 3페이지, 4페이지에 민법의 내용들을 구구절절하게 적으면서 파견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파견이 있는데 이것을 불법 현행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강행 규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데 파견을 확대해야 된다는 판사의 의견을 그래서 그 계속 들어왔던 태평양 김현장의 얘기와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회사가 업무 지시를 시킨 것도 뭐 지시권이다라는 감시권이다 이런 용어도 똑같이 해서 이거는 뭐 이걸로 뒤집을 수는 없구나라고 확신했고 그다음에 이제 2심 재판에서 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건조하게 몇 개월 재판을 하고 그냥 끝나버린 재판이라서 이게 재판이 그냥 1심 재판을 그대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용 없이 재판을 해놓고 정말 아무것도 다투지 않고 재판을 해놓고 그냥 결과만 그렇게 내버려서 저 재판은 우리 또 변호사 동지들이 뭐 개인적으로 그냥 파기환송 안 되면 내가 변호사 그만둔다라고까지 저보고 개인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참 큰 용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1심 형사재판 판결문과 2심 형사재판 판결문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이게 뭐 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다른 판결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좀 편안은 했습니다. 사실은. 이 쟁점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불법 파견이 되려면은 그리고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에 관련된 법들을 피하는 거죠. 적용을. 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면은 그 법을 다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를 하나 작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소속을 시켜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원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원래 내가 이 근로자 내 근로자인데도 다른 회사 근로자인 척 만들어버리는 그 이제 껍데기밖에 있는 회사냐 아니냐라는 것을 아주 이제 장구한 세월 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심사를 하고 또 뭐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언론에서 접했던 그 사건들 이제 쟁점을 보면 뭐 결국에는 그 첫 번째는 그 작은 그 법인이라는 회사가 아사히 글라스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느냐 거래처가 있느냐 아사히 글라스가 일을 끌으면 그럼 그래도 돌아가는 회사지 아니면 아사히 글라스 외에는 없냐 요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 하나고 그다음에 업무 지시를 누가 하냐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로자는 이제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니까 왜 모든 증거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아사히 글라스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한다는 게 근데 이제 꼭 보면 여기 장난을 치거든요. 이제 업무 지시는 아사히 글라스가 하는데 그걸 거의 받아쓰기 하듯이 밑에 이제 작은 회사가
무슨 공문이라든지 업무 지시서가 하는 있고. 것처럼. 네. 예, 그래서 마치 독자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같은 껍데기를 만들지만 알고 보면 다 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쓰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법률가들이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것은 문서는 이렇게 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야라고 볼지 아니면 문서 어쨌든 업무 지시 했네 독립적으로 그럼 독립된 회사 아니야? 껍데기는 아니잖아. 이런 이제 형식 논리냐 실질 논리냐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네. 그 아사히 글라스 형사재판 모든 심리를 다 참석했거든요. 오, 대단하시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네. 제 질문 순서기도 하고. 네, 판결의 의미들을 이때껏 흘러온 게 제가 볼게요. 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네, 민사가 네, 있었고 네, 네. 파견법 위반 그 이제 형사 사건이죠. 네. 부당노동행위도 마찬가지 형사인데 네. 요 세 개 판결이 지금 연달아서 선고가 됐단 말이죠. 같은 재판부는 같이 나왔다. 네네네. 같은 날에 동시에 이렇게 그렇죠. 하긴 했는데 네, 요 의미들을 각각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가 말씀하신 그 불파견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민사랑 형사 소송, 그러니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민사고 형사 재판은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한 그러니까 아사히 글라스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었는데 요거 두 개는 결이 같아요. 세트죠. 네, 세트.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제로 불법 파견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야만 근로자인 게 근로자 인정되는 거니까 그 결과로 그렇게 나뉘긴 한데 하여튼간에 내용은 똑같아요. 근로자인 게 인정되니까 이게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재판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1심 재판부 그러니까 형사만 놓고 보면은 1심 재판부를 2심 재판부가 뒤집었잖아요. 네. 근데 1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기간이 좀 많이 길었고 그리고 현장 조사 재판부가 현장 조사를 나가죠. 현장 조사서 몇 번 가고 그 증인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증인 신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를 이만큼 되는 게 있어요. 그 불법 파견 혐의가 지금은 이제 사실로 뭐 이제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 됐으니까 불법 파견의 그런 증거들을 수두룩 빽빽한 증거들을 다 모아서 이거 불법 파견 맞다고 이렇게 징역형을 이것도 최초인데 이 불법 파견을 제조 불법 파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긴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한 게 이게 국내 최초 사례예요. 최초. 네. 국내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 의미가 있는데 항소심에 가가지고 여기 그 재판부에서는 대구 지법 합의부였는데 거기서는 현장 조사 한번 안 해보고. 이러저러한 원심에서 막 그 짙은 혐의로 이렇게 확인했던 거를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지 크게 두 가지 논리. 그러니까 검수권,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검수권이 있다. 물품을 어떻게 의뢰를 했으면은 자기가 그 의뢰한 거에 맞게 제조됐고 공정에 맞게 됐는지 검수를 할 수 있다. 그게 업무 지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첫 번째 그 검수권 이 점에 그 김현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보통 그러니까 그런 그 법 로펌에서 그 불법 파견을 변호할 때 쓰는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짙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런 말도 했었어요. 재판부에 그때 합의부 주심 판사가 있잖아요. 주심 판사가 이제 후관 판사거든요. 그 변호사로 태평양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 판사가 된 거예요. 됐는데 이 사건을 아사히 글라스 불법 파견 혐의를 김현장에서 맡고 있고 민사를 태평양에서 맡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이제 재판부는 다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그 태평양에서 그 후관 판사가 된 분이 주심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 법조계의 그런 의심과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불법 파견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이 불법 파견 혐의를 인정할 때 5가지 기준을 보고 이렇게 불법 파견에 그렇죠.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기준을 준용을 하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청이 하청에 그러니까 작업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개입을 하느냐, 지시를 얼마만큼 했고 하느냐. 두 번째 이 사업이 실제로 사업적으로 이 원청과 하청의 사업이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냐 아니면 편입적이냐. 예. 근데 그러니까 그 항소심에서 한 번 빼고 전부 다 이게 여기 편입돼 있다. 여기서 말고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 그 점이 인정돼서 실제로 여기 유죄가 인정되고 한 거고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따랐게 된 거죠. 네.
그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짜장면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네. 짜장면 중에 이제 그 춘장이 들어가잖아요. 춘장. 네네네. 춘장 만드는 거를 짜장면 만드는 회사 본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춘장을 만드는 게 원래 정상이고 자기 설비에서 하는데 근데 그거 춘장만 딱 떼가지고 네. 그거를 그 주식회사 강수영이한테 맡기는 것처럼 이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그 춘장을 만드는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강수영이가 춘장을 만들어가지고 농심에도 납품하고 뭐 팔도에도 납품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오로지 여기만 납품해. 근데 아무데도 팔 데가 없어. 다른 데는 아무 팔 데 없어. 만약에 여기서 춘장 안 받는다 이러면 이 회사 바로 망하는 거야. 네. 그리고 예, 그런 춘장 식이란 거죠. 여기 설탕 얼만큼 넣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그렇게도 했다는 거죠. 예, 예. 디테일한 지시를 다 네, 해야. 디테일하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2심 재판은 이제 검수권이라고 해서 네. 내가 이를 당신에게 맡겼으니까 춘장이 네, 네, 얼마나 맛있는지 검사할 권한이 있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검수한 거지. 내가 어떻게 춘장 어떻게 만들어 지시한 건 아니야. 네, 이렇게 맞아요. 본 게 딱 2심이었다는 그러려고. 거잖아요. 네. 그리고 1심과 1심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그런 짙은 정황들을 애써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판결문 저도 다 읽어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딱 눈을 가리고 안 본 것처럼 아무 언급이 없어요. 쓸 수가 없죠. 네. 그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증거들을 판결문에 언급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프단 말이죠. 그걸 탄핵을 못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이제 판결문을 쓰는 네. 그런 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 10년 만에 이제 회사로 돌아가게 되셨는데 이제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이제 돌아가셔서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회사 쪽 그 변호사 쪽에서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이제 회사로 출근하라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네, 모르겠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부터 출근을 네.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지 않으면 네, 출근 안 했어요. 여기 네, 오늘 오실 출근 안 시간이 해서 네. 무단결근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해고한다 그러면 또 그래서 그거 이제 가지고? 22명 모두 그 무단결근이 돼버리는 꼴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뭐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일하던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데 회사는 이제 오늘부로 바로 오지 않으면 뭐 바로 그 책임을 물을 책임을 묻겠다. 또 해고하겠네 또 무단결근으로. 그걸 해서 가능성 있죠. 저희가 이제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회사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해서 그 협의해서 네. 출근 날짜를 잡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투쟁은 이제 계속되는 것 같은 이게 뭐 출근도 만만치 않은 출근 이제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달라. 회사는 바로 들어와서 일해라. 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이후에 뭐 할 거냐 문제는 실제 이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아플 때는 좀 아프다도 말하고 쉬고 싶을 땐 쉬어야 된다고 말하고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10년 만에 다시 이제 공장 안에 들어가서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이제 출근과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제대로 해보는 것. 이게 저희의 제2 목표인 거죠. 예.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은 이제 온 나라 어쨌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시선이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이걸 또 노조 활동을 또 탄압한다든가 아까 저희가 농담적으로 던졌지만은 업무 하라 그랬는데 안 했네 무단결근이네 너 감봉 내지는 해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건 이건 아마 이거 관련된 판례도 아마 있을 텐데. 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가 왜 이러느냐 그러면 비상식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작용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일본의 그 본사에서 뭔가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긴 싸움에 종지부가 났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정말 희한했던 게 아무리 그러니까 회사라고 해도 인간이 하는 일인데 이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결국에 자기 잘못이 인정이 되는 이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사과 한 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거 아니면은 적어도 이제 면대면이라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아니 차라리 법원 욕을 해 나와가지고 그것도 없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게 어떻게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놓고 바로 나오라 그러고 뭐 징계한다 그러고 나 정말 그래요. 참 이제 진짜 우리 지역에서 정말 큰 의미 있는 사건이 이제 냈는데 이제 이 아사히 글라스 투쟁이 이 아사히 글라스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이 긴 10년의 피땀 눈물이 진짜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려면은 아직까지도 이 제조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불법 파견 이 도급과 진짜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들을 교묘하게 적용을 피하고 있는 이 회사의 꼼수들을 이 기회에 이제 다시 그렇게 했다가 너네들 패가망신한다 이런 게 좀 이제 시원하게 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현실은 너무 많습니다. 제2, 3, 4의 아사히 글라스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저 아라셀 사건도 그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셀 같은 경우에 참, 이제 거기도 이제 파견 노동, 그러니까 불법 파견 만연한 불법 파견,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뭐 위험의 외주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위험의 외주화. 특히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청업체 그리고 또 이주노동자를 많이 또 썼으니까 이주노동자를 그렇게 하청으로 고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어느 항공장에서 불이 났을 뿐인데. 거기 불이 나고 사고를 나고 보니까 그런 한국사의 단면이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연한 문제가 이 제조업 사업장에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 현실과 무관하게 그 원칙과 무관하게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아사히 글라스 소송이 또 의미가 있는 게 구미 지역의 구미 지역 전국적으로 최초의 뭐 어떤 걸 많이 세웠는데 구미 지역의 비정규직 노조를 만든 것이 또 처음이 또 아사히 글라스예요. 그런데 아사히 글라스가 이렇게 처음을 해서 그 역경의 시간을 딛고 나서 결국에 승리해서 돌아왔다. 이것이 가지는 그러니까 그 구미 지역에 노조 한 곳도 없는 그 비정규직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는 사실 접할 수 있어서 의미가 됐으면 용기도 되고 이렇게 좀 고난한 시간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것만 견디고 나면은 또 인생에 또 한번 다시 겪어보지 못할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선례도 있는 만큼 이 비정규직을 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문자 한 통으로 한 달 만에 해고하는 그런 일들은 다시 벌어져서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노조 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는 일이구나. 그렇죠. 네, 이런 사건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인장님도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자유롭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리고 22명밖에 안 되는 소수가 김현장, 태평양 그리고 아사히 글라스 같은 이렇게 아주 돈 많은 자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미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를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뭐 아리셀 이렇게 화재 참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이제 구조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견이라는 것이 그 아리셀 참사는 노동청에서 관리 감독을 한 번만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아사히 글라스는 위장 도급을 했기 때문에 단번에 찾을 수 없지만 저기 아리셀처럼 저거는 그냥 불법 파견이 드러나는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 저렇게 대량으로 100명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인데 50명 이상을 1일 파견으로 그냥 막 데려와서 시키니까 저거는 관리 감독 하루만 제대로 했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파견을 보내가지고 이 안전교육이나 화재 교육을 이게 소방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위장 도급인 저희도 도급업체들은 소방 훈련을 해요. 아주 가끔씩 하지만
불 나는 것처럼 해서 이 그 벨이 울리고 그러면 탈출을 어디로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파견 노동자들 막 하루씩 불러와서 소방훈련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당연히 저거는 뭐 그래서 아예 그냥 대량의 그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방치하고 있다. 결국은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파견 제도를 IMF 이후에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견 제도를 우리 뭐 근로기준법에는 중간 착지하지 말자고 이렇게 중간 착지하면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IMF 때문에 이거 파견 제도 만들어 놔서 그냥 사람 보내놓고 이 중간에 돈을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파견 제도를 없애야 될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파견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하는 게 가장 지금 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뭐 불법 파견이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25년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아사히글라스 집행유예 징역형이 최초라니까요. 그 전에는 뭐 700만 원 벌금 내는 게 고작이니까 이거는 뭐 드러내놓고 불법 파견 하란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처벌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파견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저는 뭐 국회가 우리 그 민주당이 뭐 검찰 개혁 이런 게 10분의 1만 신경 쓰면 파견 제도는 정말 없앨 수 있는 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은 굉장하다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조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유사 사안이 발견이 됐을 때 검찰도 뭐 진호위도 뭐 노조도 회사도 모두가 먼저 펴서 읽어볼 선도 판례 판결문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어보고 우리 이렇게 하다가 벌 받겠네 라는 본보기를 삼을 수밖에 없는, 혹은 검찰도 이거는 빨리 기소해야겠네 판결문 이 선례가 있으니까 그럼 위대한 선례로 쓰일 거고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의 이름은 앞으로 영원히 선도 판례이기 때문에 선도팔레. 계속 문제가 될 때마다 빛날 겁니다. 그 10년 동안의 땀과 눈물 절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감사하다. 이 말씀 꼭 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그리고 진혜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